은퇴 외교관이 읽는 세계 정세. 1. 프롤로그 광복절 이후의 더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우입니다. 62년 인생 중 35년을 외교관으로 살았죠. 은퇴한 지 이제 3년째입니다만 여전히 매일 아침 세계 뉴스를 확인하는 습관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8월 16일 저녁 조카뻘 되는 소영이와 삼겹살집에서 만났습니다. 소영이는 외교관 시험을 준비 중이죠. 제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자주 조언을 구하러 왔던 아이입니다. 삼촌, 오늘 정말 덥지 않았어요? 광복절 지나면 더위가 꺾인다더니 올해는 아닌가 봐요. 소영이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죠. 그러게 말이야. 근데 소영아, 재미있는 건 이 더위 예보도 미국 기상청 발표를 먼저 확인한다는 거야. 소영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상추쌈을 만들며 계속 말했죠. 한국 기상청도 있는데 왜 미국 발표를 더 신뢰할까? 날씨 하나도 미국 눈치를 봐야 하는 시대라니 세상 참 묘하지 않니? 이 말은 단순한 날씨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외교관 생활을 하며 뼈저리게 느낀 현실이었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영향력, 그것이 우리 일상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소영이가 고기를 뒤집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외교도 마찬가지겠네요? 당연하지.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엔 더 그래. 저는 소주잔을 들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지만 제 머릿속에는 다른 풍경이 그려지고 있었죠. 워싱턴의 백악관, 모스크바의 크렘린, 베이징의 중남해. 그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들이 내려지고 있을 겁니다. 소영아, 외교관이 되려면 날씨처럼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해. 표면에 드러난 것만 보면 안 돼.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공식 발표와 실제 의도는 늘 달랐죠. 겉으로는 화기애애해 보이는 정상회담도 속을 들여다보면 치열한 신경전이었습니다. 삼겹살 냄새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제 머리는 이미 국제 정세 분석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죠. 최근 들려오는 소식들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무언가 큰 판이 짜이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이 백악관의 만찬. 다음 날 아침 9시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확인하던 중 흥미로운 장면을 봤습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만찬 사진이었죠. 트럼프, 젤렌스키, 마크롱, 슐츠,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까지. 이 면면을 보는 순간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곧바로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죠. 뉴스 봤니? 백악관 만찬 말이야. 네, 봤어요. 그냥 정례 회담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소영이는 볼 수 없었겠지만요. 아니야. 이건 단순한 만찬이 아니야. 판을 짜는 거지. 외교 프로토콜에서 누가 참석하고 누가 빠졌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만찬의 참석자 명단은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죠. 서방 동맹의 핵심 인물들만 모였다는 것.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도 배제됐다는 것. 저는 서재로 가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외교관 시절부터 기록해온 국제 정세 분석 노트였죠. 비슷한 패턴을 찾아봤습니다. 1985년 레이건과 고르바초프의 제네바 회담 전에도 이런 식이었습니다. 먼저 동맹국들과 입장을 조율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과 협상하는 거죠. 제가 젊은 외교관이었을 때 선배가 가르쳐준 원칙이 떠올랐습니다. 정우야, 외교에서 우연은 없어. 모든 만남과 대화에는 의도가 있다. 그 선배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번 백악관 만찬도 마찬가지였죠.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지원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겁니다. 저녁에 대학 동기인 박현수를 만났습니다. 현수는 국제부 기자로
30년을 일한 베테랑이죠. 정우야, 이번 만찬 뒤에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아? 현수의 직감도 저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소주를 마시며 여러 가능성을 검토했죠. 러시아와의 협상, 중국 견제, 혹은 새로운 안보 체제 구축.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분명 큰 변화가 있을 거야. 현수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지만 동시에 거래의 달인이기도 하죠. 뭔가 큰 거래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3. 지정학적 불안. 주말 오후 소영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외교관 시험 준비를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삼촌,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책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아, 지금 세계를 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고 이란과 이스라엘은 일촉즉발이야. 대만 해협에서는 중국이 무력 시위를 하고 있지. 지도 위에 빨간 펜으로 분쟁 지역을 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중동, 대만. 이 세 곳이 현재 세계의 화약고였죠. 이 지역들이 왜 중요할까? 소영이가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에너지와 무역로 때문인가요? 정답이야.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가스관, 중동의 석유, 대만 해협을 지나는 반도체. 이게 막히면 세계 경제가 마비돼. 저는 1973년 오일쇼크 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주유소 앞에 길게 늘어선 자동차들, 텅 빈 상점 진열대. 지정학적 불안이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었죠. 지정학적 불안은 곧 경제 불확실성이야. 외교는 늘 돈과 함께 움직이지. 소영이가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1973년처럼 될 수도 있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려웠죠. 하지만 위험 요소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지금이 더 복잡해. 그때는 석유만 문제였지만 지금은 에너지, 식량, 반도체, 희토류까지 얽혀 있거든.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이지만 이 평화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소영아, 외교관이 되면 이런 불안 요소들을 관리하는 게 내 일이 될 거야.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 소영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을 소영에게서 봤죠.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그 순수한 열정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이상과 달랐습니다. 외교 현장에서는 명분과 실리, 원칙과 타협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를 해야 했으니까요. 4. 과거의 회상 얄타와 포츠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1990년 제가 32살 젊은 외교관이었을 때 사진이 있었죠. 당시 상관이었던 김 대사님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김 대사님은 외교계의 전설 같은 분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부터 외교관 생활을 시작해 냉전의 모든 순간을 경험하신 분이죠. 그분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정우군, 얄타 회담 알지? 1945년 2월 루스벨트, 처칠, 스탈린이 만났어. 그 세 사람이 앉아서 세계를 나눠 먹었다고. 당시 저는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죠. 강대국 지도자 몇 명이 모여 수억 명의 운명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포츠담 회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45년 7월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이 회담에서 한반도 분단이 결정됐죠. 38도선을 그은 건 미국의 어느 대령이었다고 합니다. 자를 대고 그은 선 하나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갈라놓았던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적어뒀던 김 대사님의 말을 다시 읽었습니다.
지도자 몇 명이 모여 세계의 질서를 바꿔버렸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형식은 바뀌었지만 본질은 같았죠. 여전히 강대국들이 모여 세계 질서를 논의하고 약소국들은 그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소영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삼촌, 그럼 우리 같은 작은 나라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야. 작은 나라일수록 외교가 중요해. 균형을 잘 잡아야 하거든. 한쪽에 너무 기울면 위험하고 양쪽을 다 적으로 만들면 더 위험하지. 제가 외교관으로 일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때로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 말입니다.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지. 5. 푸틴의 그림자. 화요일 저녁 현수와 만나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언론인 특유의 촉으로 현수는 흥미로운 정보를 가져왔죠. 정우야, 푸틴이 조만간 큰 결정을 내릴 것 같아. 우리 특파원이 모스크바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대. 저는 막걸리 잔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어떤 움직임? 크렘린 주변에 고위 관료들이 자주 드나든대. 뭔가 중요한 논의가 있는 것 같다고. 푸틴이라는 인물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직 KGB 요원, 냉철한 현실주의자, 그리고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꿈꾸는 민족주의자. 이 모든 면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하죠. 푸틴은 심리전의 달인이야. 트럼프가 쉽게 이길 상대가 아니지. 현수가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맞아. 이번엔 트럼프가 판정패야. 저는 과거 푸틴의 행보를 떠올렸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 2015년 시리아 개입,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모두 서방이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일어났죠. 푸틴의 가장 큰 무기는 예측 불가능성이야.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때 움직이지. 현수가 새막걸리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뭘 노리고 있을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능성이 있었지만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가 떠올랐죠. 협상용 카드를 만들고 있을 거야.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면 뭔가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접어들면서 러시아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경제 제재로 국내 경제는 어려워졌고 전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푸틴도 출구를 찾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푸틴은 절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거든.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필요한 거군. 중재자 역할을 해줄 누군가가. 맞습니다. 외교에서는 때로 제3자가 필요했죠. 직접 대화하기 어려울 때 체면을 세워줄 누군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푸틴이라는 인물의 복잡성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강경하지만 실리를 추구하는 현실주의자.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예측하기는 정말 어려웠죠. 6. 알래스카의 대화. 목요일 아침 놀라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비공식 채널을 통해 러시아와 미국이 알래스카에서 만났다는 소식이었죠. 공식 확인은 없었지만 여러 정황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소영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삼촌, 알래스카 회담 소문 들으셨어요? 응, 들었어. 흥미로운 장소 선택이야. 알래스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원래 러시아 땅이었다가 1867년 미국에 팔린 곳이죠. 이런 장소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오후에 현수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우야, 내가 들은 바로는 돈바스 일부를 러시아가 갖는 대신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안이 논의됐대. 저는 즉시 지도를 펼쳤습니다. 돈바스 지역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생각에 잠겼죠.
땅과 안보를 맞바꾸는 거네. 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도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저녁에 소영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땅과 신뢰를 맞바꾸는 건가요? 역사는 늘 똑같은 거래를 반복하지. 저는 한국 전쟁 휴전 협정을 떠올렸습니다. 3년간의 전쟁 끝에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죠. 수백만 명이 죽고 다쳤지만 경계선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외교의 아이러니야. 처음부터 협상했으면 피할 수 있었던 희생들이 너무 많거든. 소영이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왜 처음부터 협상하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 명분, 국내 정치. 여러 이유가 있지. 지도자들도 결국 인간이니까. 알래스카 회담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죠. 양측 모두 국내 설득이 필요했고 구체적인 조건을 조율해야 했습니다. 밤늦게 혼자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협상 테이블에 있다면 어떤 제안을 했을까?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정의와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외교의 영원한 숙제였으니까요. 7. 젤렌스키의 부재. 토요일 오전 카페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데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국제회의에서 젤렌스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젤렌스키가 요즘 조용하지 않아? 그러게. 이번 회담에도 빠졌더라고. 저는 이것이 의도적인 전략일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외교에서 때로는 부재가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있으니까요. 오후에 소영이 와서 함께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삼촌, 젤렌스키가 일부러 빠진 건가요? 아마도 이번엔 빠졌지만 다음 회담엔 반드시 나올 거야. 해법을 가져와야 하니까. 젤렌스키는 코미디언 출신답게 타이밍을 아는 사람입니다. 언제 등장하고 언제 사라질지를 정확히 계산하죠. 저는 과거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1978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 때도 비슷했죠. 이집트의 사다트와 이스라엘의 백인이 직접 만나기 전에 미국이 먼저 양측과 개별 협상을 했습니다. 직접 대면하기 전에 뒤에서 조율하는 거지. 큰 틀이 잡히면 그때 나타나는 거야. 소영이가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물밑 협상 중인 건가요? 10중 8구 그럴 거야.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뒤에서는 치열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거야. 저녁 무렵 우크라이나 외교부 성명이 나왔습니다. 영토 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적인 입장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것도 협상용 카드라고 봤습니다. 강경한 입장을 먼저 밝히고 나중에 조금씩 양보하는 거지. 외교의 기본 전략이야. 소영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복잡하네요. 그래서 외교를 체스게임에 비유하는 거야. 여러 수를 앞서 내다봐야 하거든. 젤렌스키의 부재는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약해 보이고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치죠. 그는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밤이 깊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지도자들. 그들의 선택이 수백만 명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외교의 세계는 참으로 잔인하면서도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8. 4가지 해법. 월요일 오후 소영이와 함께 외교 전략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칠판에 4가지 포인트를 적었죠. 소영아, 이 위기를 해결하려면 4가지 조건이 필요해. 첫 번째, 미국의 안전 보장. 저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포기하려면 그만한 보상이 있어야겠지? 미국의 확실한 안전 보장이 그것이야. 두 번째, 1천억 달러 무기 구매.
소영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요? 평화는 공짜가 아니야. 억지력을 갖추려면 그 정도 투자가 필요하지. 세 번째, 3자 회담 용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이 함께 앉는 것입니다. 체면을 세워주는 거지. 러시아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 네 번째, 인도주의적 교환. 전쟁 포로와 민간인 억류자들의 교환이었죠. 이건 감정적인 부분이야. 국민 정서를 달래려면 필요해. 소영이가 진지하게 받아 적으며 물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요? 평화는 요원하다. 저는 각 조건이 왜 중요한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외교는 퍼즐과 같아서 한 조각이라도 빠지면 전체 그림이 완성되지 않죠. 현수가 저녁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우야, 내 분석이 맞는 것 같아. 워싱턴 소식통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해법은 보이는데 실행이 어려운 것. 그것이 국제 정치의 현실이었으니까요. 문제는 국내 정치야. 각국 지도자들이 자국민을 설득할 수재 시도지 K계의 속편집이 있을까? 소영이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영토 포기를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포장이 중요해. 영토 포기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일시적 양보라고 해야겠지. 외교 언어의 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은 내용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지죠. 밤늦게까지 우리는 각 시나리오를 검토했습니다. 최선의 경우와 최악의 경우, 그리고 가장 가능성 높은 경우까지. 외교관의 일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었으니까요. 9. 외교 언어 마이너스 건설적이라는 말. 수요일 아침 뉴스에서 흥미로운 표현을 들었습니다. 미로 고위급 회담 후 나온 성명에서 건설적인 대화였다라는 표현이었죠. 소영이에게 이것을 설명할 좋은 기회였습니다. 소영아, 외교 언어에는 숨은 의미가 있어. 건설적이었다라는 말은 곧 합의에 접근했다는 뜻이야. 소영이가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외교 프로토콜 용어들을 하나씩 설명했죠. 솔직한 대화는 의견 차이가 컸다는 뜻이고, 우호적 분위기는 큰 진전은 없었다는 의미야. 복잡하네요. 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외교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야.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면 나중에 움직일 여지가 없어지거든. 현수와 점심을 먹으며 이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정우야, 기자들도 외교 언어 해석하느라 골치 아파. 행간을 읽어야 하니까. 하지만 표정까지 읽어야 진짜를 알 수 있지. 저는 과거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표정과 몸짓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줬죠. 비언어적 신호가 때로는 더 중요해. 악수하는 시간, 눈맞춤, 미소의 진정성. 이런 것들이 진짜 메시지야. 소영이가 저녁에 다시 찾아와 물었습니다. 그럼 이번 회담도 겉모습만 봐서는 모르겠네요. 맞아. 공식 성명은 포장지일 뿐이야. 진짜 선물은 그 안에 있지. 우리는 최근 국제회담들의 성명서를 분석했습니다. 미묘한 단어 변화, 문장 구조의 차이. 이런 작은 변화들이 큰 의미를 담고 있었죠. 외교관이 되려면 언어학자가 되어야 해. 단어 하나하나에 민감해야 하거든. 소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렵지만 흥미로워요. 밤이 깊어가며 생각했습니다. 말과 진실 사이의 간극. 그것을 메우는 것이 외교관의 역할이었죠. 때로는 번역가가 되고 때로는 해석가가 되어야 했습니다. 10. 에필로그 역사의 반복. 금요일 저녁 석양이 질 무렵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62년 인생을 돌아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죠. 소영이가 함께 걸으며 물었습니다. 삼촌,
외교관 생활 후회 안 하세요? 후회는 없어. 다만 아쉬움은 있지.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얄타, 포츠담, 그리고 알래스카까지. 결국 지도자 몇 명이 수억 인생을 좌우한다. 그게 현실이야. 소영이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래. 하지만 그게 국제 정치의 현실이지. 우린 그 속에서 최선을 찾아야 해.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냉전 시대, 대탕트, 소련 붕괴, 그리고 지금의 신냉전. 역사는 나선형으로 반복되고 있었죠. 우린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과거를 모르면 미래도 없으니까. 현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우야, 알래스카 회담 후속 조치가 나왔어. 내 예상이 맞았더라. 저는 그리 놀라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패턴을 알면 미래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소영이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삼촌이 생각하는 외교의 본질은 뭐예요? 균형이야. 이상과 현실, 원칙과 타협, 전쟁과 평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 저는 젊은 시절 김 대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외교관은 평화의 파수꾼이다. 전쟁을 막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 소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될 수 있어. 하지만 명심해.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나 준비한 자에게는 기회가 된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이 평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유지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외교관들, 군인들,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것이죠. 제가 35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며 배운 것은 단순합니다. 전쟁은 쉽게 일어나지만 평화는 어렵게 만들어진다는 것. 그래서 평화는 더욱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목격자이자 참여자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직시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